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칸트의 판단력 비판 첫 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강좌를 열기 위하여 예도는 너무나 조용하고, 그죠? 사실 폭포수와 같은 그러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연상시키고 니체가 영감을 받았던 그 엄청난, 그죠? 실스 마리아와 같은 장소를 찾아서 사실은 강좌를 열어야 되는 건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유를 하다가 어느 지점에 멈춰서서 이 강좌를 열어야 되겠다는 영감을 받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칸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론이죠. 그죠? 예술가들이 볼 때는 칸트를 예술을 신학에 선사하는 그런 철학자로 오해하고, 그죠? 사실 이 판단력 비판을 이해할 수 있는 예술가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어, 저는. 그런데 어쨌든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을 통과한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유, 그 사유에서 칸트는 쿤스트베르크, 예술 작품과 나투얼, 자연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개념에 자연의 아름다움, 디 쉔하이트 델 나투얼에다가 훨씬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 이 점에 대하여 예술가들은 칸트를 가끔은 씹어대는 인간들도 있고 한데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교훈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도는 이제 아우스강스풍크트 판단력 비판에 오늘부터 첫 번째 강좌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역사적 순간이죠. 그죠? 예도가 풀으면 뭔가 여러분들에게 또 던져주는 게 또 있잖아. 그죠? 예도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이 작품은 사실은 예도가 라이프치히의 산책길에서 엄청나게 깊은 숲이 있어요. 그 숲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 다녔는데, 예도가 도서관으로 이용했던 스타벅스까지 거기에서 이 판단력 비판을 읽어대면서, 그죠? 그리고 사유를 다시 강의를 하기 위하여 다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참 엄청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니체가 칸트의 그 인터레스 로지카이트라고 하는 개념, 뭐죠? 영어로 디스인터레스티드 니스라고 하는, 그게 뭐야? 사심 없는 이 개념을 갖고 니체가 피그말리온 벌거벗은 여자의 나체를 보고도 과연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하는 그러한 비판을 또한 가지고 가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술을 이야기했지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에스테티슈, 미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날 우니베르지테트,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라이프니츠 그 주의자였던 칸트가 영향을 받았던 바움가르텐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또 있어. 이 사람과 칸트의 역할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미학은, 그죠? 단지 대학의 영역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미학의 파트가 따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얻을 수 없었겠죠. 칸트의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18세기는 근대 미학이 오늘날의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게끔 하는 부흥기였어요. 사실은 칸트 이외에도 샤를 바테라고 하는 프랑스 예술 철학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칸트가 숭고미에 대한 영향을 받았던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가 또 있었고, 샤프츠베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고트프리드 레싱이라고 하는 계몽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 노선에 있었던 그 바움가르텐, 이런 자들이 미학을, 미적 아름다움을 철학적으로 사유하려고 했으며, 그 예술 작품의 분류를 통하여 학문적으로 미학을 정초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야.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칸트만큼 플라톤 이후에 미학을 철학에서 깊이 사유한 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칸트를 통과하지 않고 오늘날 미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판적으로든 비판적으로든 수용적으로든 이해가 되죠. 엄청난 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예도가 이 강좌를 하는데 가슴이 벌렁거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 작품이 예술가들을 위한 미학책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절반의 진리만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율 배반에서 신존재 증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주론적 증명을 이야기하고, 자연신학적 증명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신학적 나투얼 테올로기슈의 증명은 우주론적 증명의 하나인데, 이 세계의 아름다운 신의 계획, 디자인, 또 다른 말로 독일어로 플란이라 그래. 신의 계획, 플란 고테스, 신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야. 이 세계의 자연 속에는 신의 창조의 흔적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이 개념을 모르고는 여러분들은 그 판단력 비판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칸트의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도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실천이성 비판과 연결시키는 그 부분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칸트가 순수 이성의 오성과 실천 이성의 이성 개념, 페얼슈탄트와 페얼룸프트의 개념을 미적 판단으로 연결시키고 있으며, 이 미적 판단이 비로소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결합으로서 결론부에 들어간다라는 이 개념은 자연신학적 논증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서 예술가들은 그 1차 자료를 읽지 않는 자들은 침묵해야 됩니다.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책이고, 또 한 가지는 칸트가 자주 사용하는 이율 배반, 미학적 이율 배반이 여기서도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토놈, 안티노미가 나타나, 여러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작은 했는데, 그죠? 이거를 오늘 그냥 막 3-4개를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머리가 충만합니다. 그 1차 자료를 읽으면서 했던 걸 또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이 작품 크리틱 될 우어타이스크라프트, 뭐예요? 판단력 비판, 1990년도에 출간되었고요. 이 작품은 칸트가 노년에 썼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칸트의 미적 판단을 통한, 그죠? 미학적 판단, 그리고 이 자연 세계에 대한 신의 계획을 마무리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철학을 완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강력하게 주는 책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술가들에게 필요 없느냐?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거죠. 판단력 비판의 전반부는 주로 주관적 미적 판단을 다뤄요. 미적 판단은 여기서 취미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이 첫 강좌에서는 세밀하게 들어가는 건 두 번째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미적 판단, 다시 말하면 에스테티셔스 우어타일이라는 이 개념은 다른 말로 게슈막스 우어타일이야. 게슈막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맛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미적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맛이라는 게 뭐예요? 맛을 본다라는 거예요. 맛은 취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미적인 판단과 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차르트를 듣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보는 자들은 그죠? 여러분 개념적 오성의 개념에 의하여 대가리를 굴려서 판단을 내리는 자들이 있나?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미적 판단은 직접적인 거예요. 운미텔바르한 거야. 미텔바르한 게 아니라 운미텔바르한 거예요. 직접적인 거라고. 직접적인 건데 그렇다 그러면 미적 판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죠? 개념 자체가 뭐야? 모순이에요. 이미 미적인 건 뭐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주프액티프한 거라고. 맞죠? 판단은 뭐야? 상당히 객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으로 된다라는 이미 미적 판단이라는 개념 안에 이걸 다른 말로 취미 판단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여러분들 맛이라고 하는 거, 취향이라고 하는 거 주관적이죠. 이게 어떻게 객관적이 될 수가 있어? 이미 이율 배반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칸트가 잘 사용하듯이 주관을 통한 경험을 통하여 객관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 타당성, 오브젝티브 결퉁, 오브젝티브 귤티히카이트를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순수 이성 비판에서 객관성이 뭐였어요, 여러분? 칸트한테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계에 대한 원인과 결과로서 나타나는 뉴턴의 자연과학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이 세계의 인과적 연쇄의 필연성을 대가리 속에 있는 주관의 그죠? 주관의 오성적 범주와 일치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객관성은 나의 주관성을 통해서만 증명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뭐야? 실천 이성 비판에서도 객관성은 뭐예요? 거기에서는 개념적 범주를 통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는 뭐가 객관성이야? 내 안에 있는 그죠?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성의 원리예요. 프린치프라고 원리를 찾아 나가는 거야. 그게 객관성인 거야.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을 찾아 나서는 거야. 그죠? 내 안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게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거예요.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미적 판단도 역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판단력이 뭐예요? 판단력 비판이잖아, 제목이. 판단력이 뭐야? 우어타일스 크라프트가 뭐예요, 여러분? 판단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 말이에요, 여기서? 판단력은 칸트에 따르면 이런 건 필기하면서 들으셔요. 예도 강좌를 듣고 1차 자료를 꼭 읽으시고 아마 획기적인 판단력 비판의 시리즈 강좌가 될 겁니다, 이거는. 나는 뭐 다른 강좌를 들어본 적도 없지만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겠죠. 예도는 예도 방식의 어떤 그러한 1차 자료로 접근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판단력이 뭐예요? 판단력은요, 개별자를 보편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보편적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특수를
보편화를 통하여 보편의 형식을 통하여 개념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판단력이에요. 그런데 미라고 하는 것,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음식을 맛보듯이, 그죠? 음악을 듣고 예술 작품을 관람할 때 나타나는 그 미적 경험은 주관적이잖아, 그죠? 직접적인 거잖아. 오성의 개념과 관계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이율배반이 일어나. 그래서 칸트는 미적인 거는 쾌락과 쾌감과 불쾌와 연관시키고 있어. 독일어로 루스트, 운루스트예요. 운루스트, 불쾌와 쾌감과 미적 쾌감과 미적 불쾌를 연결시켜서 이것을 상상력으로 연결시키고 있어. 이해가 돼요? 아직 깊이, 이거는 지금 전체적인 어떤 객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판단력 비판의 기초적인 전체적인 객관을 통하여 작업을 하는 게 첫 번째 강좌의 의도입니다. 예도가. 여러분. 지금 깊이 들어간 게 아니라고. 지금 강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상상력을,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하여 미적 판단은 개념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 상상력과 관계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깊이 하겠습니다. 사실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미 상상력을 이야기했어요, 칸트는. 근데 거기에서 상상력하고 미학적 판단에서, 취미 판단에서 말하는 상상력은 달라요. 이해가 돼요? 그게 상상력은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오성과 페얼슈탄트와 안샤웅, 직관을 연결시키는 거였어. 이해가 돼요? 물론 도식을 통하여 나타나지만, 그래서 이것은 오성의 능력에 들어갔던 거야. 그런데 판단력 비판에서의, 취미 판단에서의 상상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대상의 단일성과 관계되는 거이기는 하지만은 이 대상의 단일성을 판단을 내릴 때 미적 판단이나 취미 판단은 그것이 개념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 이성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과 관계하는데 거기에는 언제나, 그죠? 오성의 개념에 작동하여 그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죠?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쾌와 불쾌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이 작동함으로써, 이때는 개념의 작동이 아닌 어떤 대상을 직접 관계하는 그 쾌감 속에서 상상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오성의 개념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이런 거야. 내가 지금 나무를 본다. 아름답다. 미적 판단은 순수 이성의, 오성의 개념은 이 대가리 속에 나무란 개념이 있잖아. 이 개념과 관계하여서 어떤 객관적 인식을 얻는 것과 관계한다고 한다면 미적 판단은 저 나무는 아름답다. 그런데 저 나무의 대상과 내 대가리 속에 있는 나무에 대한 개념이 일치해야 되는 거야. 그런 어디에서 오성의 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은. 그런데 미적 판단의 상상력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인빌둥스크라프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 대가리에 있는 나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내 머릿속에서 독특한 방식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하여 이 대상이 꼭 바깥에 있는 저 나무가 아니어도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것이 아니어도 되고 이 상상력의 발현을 통하여, 그죠? 통하여 취미 판단은 직접 공통감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가, 코무니스, 센수스 코무니스,
독일어로 이건 라틴어인데 독일어로는 게마인진이라 그래요. 공통감각. 이해가 돼.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는, 모든 이성적 존재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이 특정 대상을 아름답다 그럴 때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감각. 요건 나중에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학적 판단에서 말하는 상상력은 개념과 대상의 일치로서의 그러한 상상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단지 이 직관을요 인식의 자료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순수 이성에서 말하는 상상력은. 그런데 이 상상력이 미학적 판단에서 적용될 때는 그 자료를 변형시키는 능력인 거야. 장난 아닌 변형.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념과의 일치가 아닌 개념을 넘어서 공통감각과 연결시키는 능력이에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선험적이고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것이 될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러니까 주관적인 경험을 통한 미적 판단이 어떻게 객관적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느냐가 초반부고, 후반부로 갈수록 목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연세계에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이 자연세계의 한목적성을 이야기하면서 쯔백 메시히카이트야. 그 한목적성 안에 신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칸트의 판단력 비판의 예술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앞쪽이겠죠, 주로. 지금 예도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 그런데 칸트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숭고미를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칸트는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은 자유로운 상상, 자유미에 가까운 게 아니고 그것은 의존적인 미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요. 이 예술 작품보다 더 위대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죠? 신이 창조한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신의 계획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순수 이성에서 제한시켜놨던 한계를 넘어서 초감각적인 위벌진리여한 대상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미학적 경험이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세계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치 스피노자를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들도 많아요. 예도는 이 뒤쪽 부분, 그러니까 예도가 이제 두 번째 강좌부터 아주 상세하게 진행해 나가겠는데, 예도는 이 뒤쪽 부분, 자연신학적 논증을 통하여 신의 플랜을, 계획을 자연 속에서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숭고미에서도 나오죠. 이 숭고미부터는 신학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자기 내면에 있는 도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자연의 웅대한 전체로서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앞에서, 그죠? 앞에서 나의 오성의 한계와 순수 이성의 한계와 실천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초감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실천 이성의 도덕 법칙을 자연의 미와 연결시키면서
결국은 이 세계를 창조한 최고 존재자에 대한 존경과 거기에서 그 자연의 웅대한 전체적인 도무지 나의 감각적인 것들을 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움 앞에서, 그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도덕적 감정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순간에 거기에서는 최고의 미학적 아름다움과 실천 이성의 도덕 법칙이 결합되면서, 그죠? 이 판단력 비판이 결론 부분에 도달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보면 예도는 이 뒤쪽 부분, 그러니까 판단력 비판의 뒤쪽 부분을 보면 뭐 기독교와 관계없는 분은 이해하셔요. 예도가 기독교 전통에서 자란 사람이라서, 그리고 칸트 자신도 기독교 쪽에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전통 안에 있었어요. 엄마는 경건주의 전통에 아주 엄마 아버지 다인데 엄마가 훨씬 더 경건주의 전통에 가까이 있었던 독실한 신앙인이었잖아, 그죠? 예도는 그 뒤쪽 부분을 읽을 때 찬송가 있잖아. 찬송가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도가 노래를 못 부르니까 노래를 불러드릴 수는 없고,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똑같아, 여러분. 그 웅대한,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그거랑 똑같다니까, 여러분. 그 노래랑. 가사가 생각이 안 나. 그 노래가 엄청 생각이 났어요. 책을 읽을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뭐 이런 노래 있잖아, 여러분. 그거랑 똑같습니다. 엄청난 웅대하게 울려 퍼지는 거죠. 그 노래가 칸트의 판단력 비판의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다라는 거. 이건 예도의 해석이에요. 아마 동의할 사람 엄청 많을 겁니다, 여러분. 경건주의, 그 이후에 괴테, 쉘링, 그리고 엄청난 슐레겔 형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시인, 문학과 철학에서 대가들이 이 자연 속에서 신의 흔적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 독특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어떤 출현에서 독일은 낭만주의 쪽을 선택했다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칸트의 판단력 비판의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이 노래를, 우리가 보통 야외 예배를 많이 간대. 어렸을 때 교회 소풍 간다 그러잖아, 그죠? 그럼 그 뭐야? 소풍 가고 김밥 까먹고, 나 지금 그 생각나. 여러분 아무 재밌잖아. 김밥 까먹고 그 소나무 밑에서 시골에서, 그죠? 우리 아버지는 뭐 도시교회에서 목회한 적이 없어. 1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교회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일평생을 40년을 시골 구석에 그 어렸을 때 그 가면은 그 야외 예배라 그러나 교회 소풍 가면 꼭 이 노래를 불렀다고, 여러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이 칸트예요, 여러분. 똑같다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그 결론을 이제는 오성과, 결론이 뭔지 알아요? 이 자연 앞에, 자연의 미 앞에 겸손한 거는
결국 내 안에 있는 도덕적 감정을 불러일으킨 내 안에 있는 도덕적 감정을 통하여 신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자연세계의 웅대한 미학적 아름다움이 그것과 결합되면서 자기 자신의 실천 이성의 그러한 명령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런데도 신학을 모르고 칸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앞에 쪽, 그게 예도는 물론 앞쪽을 아주 세밀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니체도 그 다음에 락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지만은 어쨌든 칸트의 판단력 비판은 그런 식으로 자연신학적 증명으로서 이 세계의 자연 속에서 창조자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계획을 미학적 판단으로서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순수 이성의 한계와 실청 이성의 한계를 설정했던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는 선험적 대상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칸트의 강력한 의도를 여러분들은 그 판단력 비판 후반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알고 나서 이제는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이 뭐냐? 여러분, 미를 판단한다는 게 뭐예요?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개별 대상을 보편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보편적 틀 속에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판단이야,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칸트 역시도 미적 대상은 개별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요. 요걸 얘기하고 첫 번째 강좌는 끝내겠습니다. 그걸 개별적 단일성이라 그래. 개별적 단일성으로 우리가 향해 있는데, 그러나 미적인 거는 뭐예요? 칸트한테서 특징적인 게 뭐예요? 여기서도 경건주의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인터레스와 우리의 베디얼프니스, 그 다음에 우리의 베기얼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욕망, 욕구, 관심,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는 결코 미적인 것이 아니라고 봤어요. 미적인 거는 그래서 관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관조가 바로 미적인 것을 객관적 타당성으로 미적 쾌감에 근거를 줄 수 있는, 객관성에 근거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 판단에서 중요한 거는 칸트가 판단력 비판 앞쪽에서 주로 이야기하듯이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동의를 요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율 배반이 뭐예요? 미적인 거는 주관적인 건데 여기에 개념이라든지 판단이란 말을 붙이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야. 첫 번째 이율 배반이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야? 여기에서 그치면 미학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율 배반은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성적 인간으로서 미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율 배반인 거야. 이걸 이 두 개를 이야기하면서 미학적 관조를 이야기한다고. 베샤우웅, 베트라퉁, 관조예요, 관조. 관조를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그 중요한 무사심성, 인터레스 로지히카이트라는 개념. 그 다음에 또 뭐야? 목적 없는 한목적성, 쯔백 메시카이트 오네 쯔베크, 이런 개념들. 그 다음 또 뭐예요? 공통감각,
개마인 진 이런 개념도 가다머가 진리와 방법 일부에서 이거 까잖아, 그죠? 할 게 너무 많아. 얘도 평생에도 다 못합니다. 그런 개념. 거기에서 이제 이 주관적인 미적 경험이 어떻게 객관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율 배반을 해결하는 방식. 여러분 재밌겠죠, 그죠? 이런 게 이제 판단력 비판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는 뭐예요? 보라우프 칸만 호펜, 우리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판단력 비판의 주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순수이성 비판.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우리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뭐겠어? 자연신학적 논증을 통하여, 그죠? 그것을 미학적 경험을 통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의 객관성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의 강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웅대함을 통하여 느껴지는 그 웅대함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도덕적 감정이 발행되고, 그 발응을 통하여 이 세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이 세계를 초월해 있는 최고 존재자의 뜻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 빼면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칸트는 어떻게 보면 경건주의 신앙인으로서, 철학자로서, 그죠? 이런 것들을 정말 탁월하게 묘사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가는 뭐야?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는 뭐야? 칸트가 전부 다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에서 한계로 정해 놓았던 그 무제약자를 우리가 이 세계의 미학적 경험을 통하여, 그죠? 이 세계의 객관적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초월자, 이 무제약자에게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이, 이성에 대한 신앙이, 그죠? 판단력 비판에서 내려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칸트는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뭐가 깨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 타당, 칸트는 언제나 주관을 통한 객관성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그죠, 빈 공간으로 세워놓았던 그 선험적 자유의 나라, 목적의 왕국을 정치적 실현을 통하여 완성해 가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의 학문적 객관적 인식을 통하여서도 얻을 수 없고, 그리고 또한, 그죠, 우리의 실천 이성을 통하여 목적의 왕국을 세워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미학적 경험을 통해서는 이러한 무제약자에 대한 초월적, 무제약자의 초월성, 트랜스젠덴트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염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바로 그 미학적 경험을 통한 무제약자, 초월자와의 만남을 어느 정도 예시하고 있다라는 것. 이 점에서 그의 미학책인 판단력 비판은
절반은 신학으로 끝난다라는 거. 너무 실망하지 마셔요. 깊이 들어가 보면 엄청 배울 게 많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예도는 아마 두 번째 강좌부터 이제 또 체계적으로 나가겠는데, 그 엄청나게 길고 제목만 해도 여러분 한번 읽어봐. 들어가서 1차 자료 제목만 읽어봐.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가능하다면 판단력 비판에서 다루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주제들,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이해할 수 있게끔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공통 감각이라든지, 이게 또 가다머의 진리와 미학에서 비판적으로 고찰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 무사심성, 이런 거는 니체가 또 막 비판한다고. 요런 개념들. 그 다음에 한목적성의 개념. 그 다음에 자연의 목적론의 개념. 이거는 신학을 한 자들한테는 아주 유리할 겁니다, 여러분. 자연신학적 논증이 어떤 방식으로 칸트에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목격할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을 위한 빈 공간을 실천이성 비판에서도 완전히 채워지진 않는데, 이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의 경건주의적 신앙을 우리는 그죠, 완전하게 목격할 수 있다라는. 그러나 그 앞쪽에서는 예술 작품의 미라든지 숭고미에도 수학적 숭고가 있고 역학적 숭고가 있거든. 이 역학적 숭고가 바로 숭고미, 자연미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웅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내용들은 또 어떻게 이 이율 배반을 칸트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데 뭔가 철학 미학자들의 평가는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만큼 이렇게 좀 조직적이고, 그죠? 뭔가 이렇게 그 근거가 확실한 이런 짜임새는 덜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이 판단력 비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상력의 자유로운 활용이라든지 이런 개념들. 그 다음 또 예술 작품을 볼 때랑 또 이 세계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칸트가 왜 이 자연에다가 자연미를 부여하고 의존적인 아름다움은 왜 덜 미학적으로 덜 중요한지, 이런 것들 세세하게 예도는 아마 다음 시간부터, 그죠, 파헤쳐 나갈 것이고. 그래서 몰라, 스피노자가 칸트가 스피노자한테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칸트가 후대 사람이잖아, 그죠? 그런데 스피노자에 대한 어떤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건주의 신앙이 경건주의, 이 자연 안에서 신의 계획을 보는 이 경건주의 신앙 있죠. 이 신비주의 신앙, 이 부분이 칸트한테서는 이런, 그 당시에 칸트의 또 이런 철학은 그렇게 놀라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칸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신학자와 목사들이 설교를 했다잖아. 칸트의 이 이성신앙을 퍼뜨려야 된다. 하느님의 나라를 그 목적의 왕국으로 퍼뜨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리. 이게 그래서 자연 앞에, 그리고 이 자연을 창조한 자 앞에서의 겸손함, 그리고 이 타인들을 존중하는 미학을 통하여 끌어내는 게 그런 거예요. 타인들을 목적으로서 대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한 자의 질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그죠,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했던 도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신의 섭리에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을 존중할 때에 우리가 다른 인간들을 존경하게 되고 신이 창조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존경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건 이미 순수 이성 비판 마지막 한 800페이지 정도의 은총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완성되는 그런 칸트의 철학의 어떤 중요한 골자들이 그런 곳에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예도는 이 미학을 신학으로 끌고 가진 않으려고 해요. 오늘 이제 전반적인 걸 설명할 때 했던 것이고, 어쨌든 초반부에 나오는 그러한 미적 취미 판단, 이 개념이 순수 이성과 오성과 실천 이성과 오성을 어떻게 연결시키는 것과 연관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면 아주 상세하게 철학적으로 파헤치는 그런 강좌를 열겠습니다. 재밌었죠, 여러분? 마침내 판단력 비판 첫 강좌가 끝났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가능하신 분은 예도TV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추스.